자, 안녕하세요. 삶의 공룡을 돌아왔습니다. 대덕밸리 라디오 시즌 10 함께 가득 토크쇼. 네, 요즘 아이들 자라면서 성장기에 공룡 한번 생각해보지 않은 아이들 없을 텐데요. 이렇게 공룡은 저희 삶에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공룡을 잊어버리기 마련인데요. 어떤 분은 평생을 공룡과 함께 살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삶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 주인공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핫 플레이스죠. 대전 지질박물관의 이항재 관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저희가 이항재 관장님께서 많은 걸 준비해 오셨다고 그래요. 15분 강연을 들어본 후에 대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에서 관장직을 맡고 있는 이항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내용은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지질박물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떤 활동들을 해왔고, 또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있는 이 공룡 탐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최애로 삼고 있는 공룡인 데이노케이루스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발견했었고, 또 어떻게 연구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밝혀내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여러 연구기관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중요한 연구기관인데, 이곳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암석이라든지 광물, 화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구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그리고 땅속에 어떤 자원들이 또 묻혀 있는지, 또 땅에서 어떤 재난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을 예방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환경을 또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심지어는 우주까지 진출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소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누리라고 해서 달 궤도 탐사선이 지금 달 궤도를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 표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또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탐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데, 바로 감마선 분광기라는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개발한 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고, 그걸 통해서 달 표면에 어떤 원소들이 분포하고 있는지, 물이라든지 또는 수소, 산소, 토리움, 니켈 이런 자원 같은 것들이 달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조사하는 장비를 연구소에서 지금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자료를 취득하고 있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또 세운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질박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질박물관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만들어질 당시도 그렇고 한국에서 유일하게 연구기관이 세운 박물관입니다. 특히 전문 박물관인데, 지질자원연구원이 바로 지질에 관련된 박물관을 세운 것이고요. 그곳에서는 역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연구하고 있는 지질에 대한 여러 가지 광물에 대한 암석, 화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본들을 연구 과정들을 수집한 것들을 전시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시관들을 꾸민과 동시에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질과학 교육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질박물관이 간단하게 영상 자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띄워드린 영상이 저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건물 전체 외관이 되겠고요. 지금 이것은 제가 지질박물관 내에서 드론으로 전시관 전체를 한번 쑥 훑으면서 보여드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중앙화를 보시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공룡과 관련된 전시물들을 주로 전시를 하고 있고, 이곳에서 이 대형 지붕을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쪽에서는 제1 전시관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처음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와 같이 좀 어두운 환경으로 되어 있지만 저 안에 마치 공중에 떠있는 지구본 같은 전시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저기에는 구형으로 되어 있는 투영 스크린에다가 지구의 여러 가지 지질 요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영해 가지고 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다누리 탐사선에 장착되어 있는 그 감마선 분광기 성과 같은 것들도 여기 같이 전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다음 단계로 지나가면 바로 생물들의 진화에 대해서, 화석에 대해서 전시하고 있는 코너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과거 고생대란 시대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었는지 그런 화석들을 쭉 전시하고 있고, 좀 더 진행되면은 식물 화석들이라든지 또는 육상에 진출하기 전 단계 이제 물고기 화석, 공룡 화석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포유동물 화석 같은 것들도 같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쪽으로 더 들어가시면 우리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그 국책연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질도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땅의 그 특성들, 암석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화석 같은 것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땅속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도거든요. 그런 지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단층과 지진에 대한 전시물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1년 시간을 빠져나오면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쪽 지나가면서 왼편에 이따가 말씀드릴 데이노케리우스의 전시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계단을 따라 올라가시면 위쪽으로는 백악기, 중생대 백악기 때의 바닷속에 있는 환경들을 마치 당시의 환경처럼 전시를 해놓고 있고, 계단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시면 바로 이전 시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전 시간에서는 크게는 암석이라든지 광물 이런 것들에 대한 전시관들을 새로 꾸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전 시간 들어가시면 첫 부분에 암석에 대한 전시관을 꾸며놓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편에는 처음에 운석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저쪽 안쪽에는 기본적인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이쪽에는 여러 가지 지질 구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여기를 벗어나면 다양한 광물들에 대한 전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광물에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아름답고 형형 색깔의 또 다양한 형태의 광물 결정들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벗어나면 여러 가지 인간이 사용하는 금속에 대한 전시물들을 또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광물들의 특성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쪽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끝에 부분에는 여러분들 여성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보석들의 원석들도 이쪽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질박물관에서 저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시물들을 꾸미는 직접 컨텐츠를 개발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전시관 말고도 특별 전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한다든지 운영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쪽 지질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연구 활동 같은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질박물관의 여러 전시 콘텐츠나 교육 콘텐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제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있는 지질박물관의 구성원들은 사실 다 연구원들이고 기술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박물관들에서 볼 수 없게 저희 박물관에서는 연구원들이 직접 박물관의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그것들을 콘텐츠 기획도 하고 개발도 하고 직접 전시 작업까지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다른 박물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또 저희 또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질학,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연구하는 지질학 중에서도 과거에 살던 생물들, 그러니까 화석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척추동물의 화석들을 제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제가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지금 티셔츠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공룡이고요. 그 공룡 화석들을 찾기 위해서 국내외들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몽골 지역의 고비 사막인데, 고비 사막에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관심 가지고 있던 최애 공룡이 바로 이제 티셔츠에 나와 있는 데이노케이루스라는 공룡입니다. 그래서 제가 몽골 고비 사막 공룡 탐사에 참여하게 된 거는 2008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이용남 박사님이 우리나라의 공룡 연구의 제일 권위자이신데, 이용남 박사님이 지질박물관 개관 멤버로서 2001년부터 저희 박물관에 근무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용남 박사님과 함께 지질박물관을 처음 만드는 역할도 했었었고, 이후에 이용남 박사님이 여러 가지 국내의 공룡 화석
연구들을 시작하시면서 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됐습니다. 특히나 그 2006년부터 2010년까지가 한국-몽골 국제공룡 탐사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프로젝트에 저도 2008년 제 3차 몽골 탐사였었는데 그때부터 2008년, 9년, 10년, 3년 동안 탐사를 하면서 중요한 발견도 많이 했었고 굉장히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자, 라이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생깁니다. 아무튼 지금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라도 잠깐 보시면은 이쪽 이미지에 나온 분이 그 이용남 박사님과 제가 이제 2001년 박물관 개관 당시에 그 같이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용남 박사님도 그때는 굉장히 젊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도 이용남 박사님과 계속 인연을 맺으면서 뭐 여러 가지 척추동물 연구라든지 이런 공룡 탐사라든지 이런 데 같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몽골 국제공룡 탐사 2008년도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2009년도에 제 4차 한국-몽골 국제공룡 탐사에서 제가 드디어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2009년도 당시 노트가 지금 여기 제가 또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 몽골 국제 공룡 탐사 때 제가 항상 들고 다녔었던 노트인데 이 노트에 당시 발견의 기록들을 제가 여기 남겨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8월 16일자, 2009년도 8월 16일자인데 이날에 탐사를 진행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해당되겠는데 여러 이제 그 화석지들 중에서 카메라 앞으로 딱. 네. 여기 화석지들 중에서 몽골이 여러 가지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도굴도 굉장히 많이 심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탐사하면서 도굴된 지역들도 많이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 도굴 지역들을 제가 찾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 아주 특이한 곳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미지가 잘 잠깐만요. 사진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여기 트럭도 서 있고 한 곳이 바로 화석이 발견됐었던 고비 사막의 네이로키르스 발굴 지역인데 이곳에서 화석을 찾았고 여기에서 지금 화석을 처리 작업하고 있는 현장에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진을 찍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화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당시 이 데이노케르스의 어깨뼈 화석이 발견됐었거든요. 이 공룡이 원래는 1965년도에 처음 그 폴란드 탐사팀에서 화석이 발견됐었는데 당시에 발견된 것은 오로지 그 양쪽 거대한 어깨뼈하고 양 거대한 팔만 발견됐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 거대한 갈고리 발톱을 가진 팔과 어깨만 발견됐던 거죠. 나머지 뼈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만 가지고서 추정할 때는 굉장히 거대한 공룡이 분명한데 분명히 이렇게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육식공룡일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하고 그 전체 모습은 알 수가 없었었죠. 그러던 것을 제가 이제 이쪽에서 화석을 찾았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겹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팔의 일부가 발견되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곳에서 바로 어깨뼈하고 왼쪽 팔의 거의 대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비교해 보니까 완벽하게 1965년도에 폴란드 탐사팀이 발견했었던 그 뼈하고 일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된 것이 여러 가지가 발견되는데요. 팔뿐만 아니라 등뼈 일부, 목뼈, 그리고 뭐 골반과 뒷다리뼈, 꼬리뼈까지도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머리라든지 그리고 손, 발 부분들은 이미 이제 도굴돼서 사라지고 많은 뼈들이 이제 파손된 상태였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팔이 발견됨으로써 그 나머지 뭐 비록 파손되고 그 일부가 유실되긴 했지만 이 공룡이 데이노케르스의
나머지 실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됐던 거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룡의 이제 전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던 거죠. 거기다 더 놀라운 점은 이것이 도굴돼서 사라진 것으로 알았었던 머리뼈라든지 손이라든지 발 이런 것들이 그 나중에 유통되던 것이 다른 그 연구기관에서 이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도굴됐었던 뼈의 일부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굴됐던 것들을 다시 또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서 전체의 모습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을 복원한 모습이 한번 영상으로도 만들어봤는데요. 요새는 AI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3D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를 걷는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까지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이 공룡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머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처럼 기다랗고 주둥이는 주걱처럼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공룡의 두개골을 3D로 복원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주둥이는 마치 주걱처럼 생겼고 머리는 굉장히 길고 눈구멍이 바로 이쪽에 위치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얘는 이빨이 없습니다. 전혀.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화석의 두개골을 확인했을 때, 도굴됐다 반환된 두개골을 확인했을 때 이것이 이빨이 설마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은 못했었는데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빨이 전혀 없는 공룡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얘는 이제 등이 마치 이제 낙타등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솟아올라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 팔은 또 굉장히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거대한 팔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공룡이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생긴 것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주둥이는 마치 주걱처럼 생기고 이빨도 없는 이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먹었을 것이며 이 거대했던 그 갈고리 발톱은 도대체 뭐 했었던 것인가, 그리고 이 둥글게 솟아오르는 등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고, 또 얘 이제 발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었는데요. 보통 이런 종류의 얘도 이제 수강류라고 하는 공룡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얘네들 발톱이 날카로운 갈고리 발톱을 가지는데 특이하게도 발톱 끝이 마치 이제 손톱깎이로 끝을 싹둑 잘라낸 것처럼 무뚝하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논문 제출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놈이 이빨이 없는 것은 이빨이 없고 이런 날카로운 손톱이라든지 전체 체형이라든지 이런 해부학적인 특징을 봤을 때 얘는 일종의 타조 공룡이라 불리는 공룡 부류에 속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여러분들 타조 아시죠? 타조 보면은 타조도 이빨이 없나요? 타조도 조류니까 당연히 이빨이 없고요. 그리고 그 타조 공룡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이제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에서 보면 초원에서 그 막 무리를 지어서 단체로 뛰어다니는 공룡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공룡 말고 단체로 때려 마치 타조처럼 막 때려지어 다니는 공룡을 보셨을 텐데 네. 바로 그런 공룡이 갈리미무스라는 대표적으로 몽골 고비 사막에서 나오는 공룡입니다. 걔들이 바로 타조 공룡인데 그 타조 공룡도 몸 길이가 최대 한 6m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공룡입니다. 4 내지 6m 정도 굉장히 큰데 이 공룡은 몸 길이가 11m. 와. 지금 여기 들고 있는 게 두개골이 4분의 1 크기예요. 실제 두개골 머리 크기는 거의 1m 정도가 되고 이 몸 전체 길이가 머리에서 꼬리까지 한 11m니까 여러분들 티라노사우루스 아시죠? 티라노사우루스하고 거의 체구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 앞발은 뭐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요. 그래서 이 공룡이 살아있는 모습을 복원한 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들어봐 주실래요?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래서 걔는 뭘 먹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수수께끼였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을 또 했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전날에 무엇을 먹었는지 다음날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죠. 화장실에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다시 들어간 곳으로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석에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뒤로 나온 배설물 화석이라는 것을 찾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것이 무엇을 먹었는지 여러분들 뭐 고감 유적지 같은 데서 보면 화장실 유적 같은 것들이 간혹 발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유적지에서 그
조사를 하게 되면 당시 선조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알 수 있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공룡 화석이 발견됐을 때 얘가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식도를 거쳐가지고 머무는 곳이 있죠. 바로 위장입니다. 근데 그 위장 부근의 화석이 발견되는 경우가 진짜 흔하지 않지만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데이노피리우스도 바로 이 위장 부근에 화석이 발견됐거든요. 위장 내물이. 근데 그 부분에서 뭐가 많이 나냐면 굉장히 반들반들하게 갈린 자갈들이 1,400개나 나왔어요. 진짜 그 화석을 발굴하다가 막 둥글둥글한 자갈이 너무 많아서 여기가 보통은 이제 화석이 묻히는 지역이 강이라든지 이런 데 관계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물이 흐름 같은 게 있어서 강자갈이 이렇게 섞여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그게 좀 모여서 나오는 거예요, 자갈들이. 거기다가 심지어는 다리뼈에서 이제 무릎 부분에 그 자갈들이 덜덜덜 붙어 있는 채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저희가 또 중요한 걸 찾은 것이 이 갈비뼈들이 있고 얘네들은 특히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 데이노피리우스의 뼈를 3D로 복원한 모양인데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 갈비뼈 말고 요 배 쪽에도 어떤 뼈들이 있는 게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복늑골이라고 해요. 배 갈비뼈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배 갈비뼈 화석이 발견됐는데 그 부분에서 위장 부분에 화석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자갈도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냐면 생선에 그러니까 물고기의 비늘하고 뼈 같은 게 같이 거기서 발견됐습니다. 자갈하고 생선뼈가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얘네들이 자갈도 같이 삼켰고 거기에 생선, 물고기도 같이 먹었었다는 게 나온 거죠. 그리고 얘의 약간 이빨도 없고 전체적인 뭐 두개골 형태는 해박적 특징으로 봤을 때는 얘는 초식성 공룡으로 볼 수 있거든요. 꿀떡 삼키는 건가? 네, 그래서 얘네들은 직접 씻기보다는 이제 펠리칸처럼 그냥. 그렇죠. 삼켜가지고. 뱀처럼 펠리칸처럼 앞에 이제 주둥이가 부리처럼 생겼기 때문에 새처럼 새처럼 식물 같은 것도 이 부리 앞에는 원래 이제 각질로 되어 있는 껍데기가 씌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흔적도 있는데 그걸로 식물 같은 걸 잘라서 입안으로 들인 다음에 그대로 꿀꿀 삼킨 다음에 뱃속에 있는 자갈로 먹이를 갈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뱃속에서 자갈도 나고 물고기 가시도 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식물도 먹었음과 동시에 물고기도 같이 먹었었던 잡식성 공룡인 걸 저희 알아냈고 또 하나 이제 얘가 등이 굉장히 높게 낙타등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여기 뼈에서 보시면 이것처럼 굉장히 높고 기다란 마치 그 옛날 빨래방망이 아시죠? 그 빨래방망이처럼 비슷하게 넓적하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거칠게. 그런데 이제 이게 등에 이렇게 솟아 있으면서 이렇게 거칠거칠한 등뼈들은 되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굉장히 단단한 힘줄, 인대 같은 게 붙어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무거운 앞에 부분이 이제 팔도 크고 몸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앞에를 근육하고 인대로 딱 잡아주기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 다리에서 교각 역할 같은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런 현수교에서 쫙 잡아주는 역할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얘는 이렇게 독특하게 위로 솟아오른 등뼈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되죠. 그럼 여기 처음에 이 화석이 발견됐을 때 주목을 끌었던 이 날카로운 발톱은 앞발톱은 도대체 무슨 역할이냐? 이거는 여기 그 이미지에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갈고리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걸어서 당기기 좋게 생겼어요. 나실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했다고 보냐면요. 나뭇가지라든지 또는 식물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낙엽 긁어모는 갈퀴 아시죠? 그거 비슷하게 긁어가지고서 끌어당겨서 자기가 먹기 좋은 위치로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관장님 이 갈고리가 몇 개? 손의 앞발톱은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공룡, 이런 수강류 공룡들의 손가락은 엄지, 검지, 중지까지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3개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티라노사우루스 많이 보셨을 텐데 걔네들은 손가락이 2개밖에 없잖아요. 걔네들은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요겁니다. 엄지하고 검지만 남아있고 오히려 이제 3번째 원래 손가락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짧아지다 못해서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 2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요게 아니라 사실은 요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지하고 검지. 근데 얘네들은 요렇게 3개의 손가락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나뭇가지라든지 식물 같은 걸 이렇게 걸어가지고서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발톱도 아까 이제 뭉툭하게 생겼다고 했었는데 그런 발톱들의 특징은 예를 들어 이제 주로 아까 물고기도 먹었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물가 근처에 살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가 근처 습지 같은 데는 굉장히 이제 발이 빠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막 스파이크가 달린 신발 같은 걸로 진창에 딱 디뎠다고 한다면은 발이 더 쉽게 빠지겠죠. 발이 이제 뾰족뾰족한 발톱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발톱이 뭉툭해서 요 발에서 디디는 미끄러지지 않고 발이 잘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공룡의 원래 이제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을 연구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65년에 처음 화석이 발견되고 그 정체가 거의 한 반백년 동안 아무도 이제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비 사막으로 화석을 찾으러 가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이 공룡의 정체는 내가 밝히고 말겠다고 생각하고서 막 눈에 불이 켜고 찾아다녔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게 이제 팔밖에 없다 보니 그것과 겹치는 부분을 찾지 못하는 이상은 그 화석을 찾더라도 정체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머리만 따로 나왔다고 하면은 아 이거는 무슨 다른 종류의 공룡인가? 목뼈만 나왔다면 얘는 목뼈는 마치 용광로 공룡처럼 생겼고요. 발뼈는 마치 조각류 공룡처럼 생겼고 이 머리뼈만 나온다고 한다면 얘도 이제 오리주둥이 공룡이랑 조각류 공룡하고 또 비슷하게 생겼고 등뼈 같은 게 나왔다면 무슨 스피노사우루스라고 불리는 등에 이제 돛 달린 그런 공룡 비슷하게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룡은 말하자면 이제 키메라라는 거 아시죠? 여러 가지 생물들이 짬뽕 되어 있는 거 그런 거 비슷하게 한 가지 공룡에서 다양한 특징들을 너무 가지고 있어서 만약 발만 발견되면 이게 데이노피루스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아 조각류 공룡인가 보다. 그래서 그 저희가 탐사 갔을 때도 보면 조각류 공룡으로 보이는 발자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쩌면 그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 데이노피루스가 남긴 발자국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정체가 비로소 이제 한 세트로 나와서 밝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공룡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이 발견의 이제 중요성, 연구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를 받아서 2014년에 바로 이제 네이처에서 이 논문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Resolving the long-standing enigmas of the giant Unisumimasaurus Deinocheirus mirificus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수수께끼였었던 그 타조공룡 오니스미모사우라는 건 타조공룡입니다. 타조공룡 데이노케이루스 거대 타조공룡 데이노케이루스를 이제 풀어냈다 리solving 해가지고 이 제목을 해서 저희가 데이노케이루스 이 논문을 발표했고요. 여기 나온 게 바로 저희가 발견한 화석을 바탕으로 한 그 골격 복원도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오늘 같이 결과로서 실리게 됐습니다. 과장님 세계 최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화석의 발견은 1965년에 됐지만 거의 반백년 만에 이 공룡이 전체 실체를 밝혀냈으니까 네이처에서도 그 발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 그 발견을 하고 2013년도 겨울에 미국 미국 LA에서 이것에 대한 그 사전 발표를 먼저 학술회에 하고 그리고 14년에 이제 저희가 투고를 하고 그 해에 공룡 탐사를 갔습니다. 그때 이따가 등장하시겠지만 한 분께서도 같이 그 현장에 있으셨고 그때 저희는 투고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진짜 억셉트가 될지 여부를 저희 노심초사하면서 현장에 가서 인공위성 전화를 연결해서 인공위성 인터넷으로 그 투고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저희가 사막에 들어가서 그 논문이 억셉트 됐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른 분들은 저분들 왜 저기서 모여가지고 무슨 잡담을 하시나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어쨌든 그런 기쁜 소식을 그 몽골 고비 사막 현장에서 저희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이 나온 것이 그 논문이 게재돼서 실제 이제 결과적으로 프린트가 되고 난 다음에 저하고 이영남 박사님하고 축하 케이크를 불을 끄던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로 연구하고 관심 가지고 있었던 공룡 데이노피루스와 몽골 고비 산업 탐사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좀 소개를 드리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현장에서 얻어진 경험이라든지 결과물 같은 걸 가지고서 저희 전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좀 전에 보셨던 이 데이노피루스 이제 3D 복원된 모형을 저희 지질박물관에 전시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탐사 활동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또 이제 저희가 좀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2025년이 1905년에 세계에서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공룡이 처음으로 이름을 가지게 된 논문에 실리게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티라노사우루스 12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 10월쯤에 이 티라노사우루스 120주년 특별 기획전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준비들도 조금 차근차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질박물관 가서 잠깐 볼수 끊었다 있나요? 갈게요. 너무 긴